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사실 이 말만 가지고서는 민주주의하고는 그냥 다른 영역의 어떤 그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규율하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우리들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종전이 되면서 한반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가고 있던 1943년 11월 27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였죠. 자, 여기에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바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한국을 향후에 자유 독립국가로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당시 조선이죠. 당시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연합국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영토죠. 그런데 연합국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추축국인 일본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을 다 되돌려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전쟁을 마무리할 때 사실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승패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영토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거, 이거 전후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점에서 한국, 즉 당시의 조선은 당시 기준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 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긴 거였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국제연맹의 호소를 한국이 독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현실에서는 국제연맹은 결국 힘이 강한 나라들 간의 담합에 의해서 한국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니까 약 한 20년 정도 뒤인가요? 요 정도 시기가 흘렀을 때는 연합국이 일본으로부터 이전 식민지 이전 상태로 한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해 주겠다. 물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책임이 있는 추축국이었죠. 패전국이 되는 1943년 기준으로는 아직 패전한 건 아니지만 전세가 이미 일본이 패전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전세였죠.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이 향후에 자유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서 있었는데요. 1945년 7월 26일에 45년 7월 26일이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바로 직전이죠. 한 달도 아직 안 남은 상태죠. 미국, 영국, 중국에 이제 소련까지 해서 카이로 선언을 실행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즉 포츠담 선언에서도 결국 한국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향후에 자유 독립 국가가 된다. 이것이 다시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재확인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일본이 전황을 보아하니 패전할 것 같다. 근데 아직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기는 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에 드디어 일본에 결정타가 날아가죠. 바로 미국이 일본에 인류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요. 8월 6일에 먼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가사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나가사키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자폭탄의 희생자,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터진 이 원자폭탄은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었죠. 정말 삽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더라도 다친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게끔 다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역시 말도 못할 정도로 컸는데요. 우리는 일본 그러면 그냥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이 원자폭탄의 희생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걸 보고, 전쟁의 또 다른 면을 좀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그 당시 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이틀 뒤죠. 8월 8일에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 진주를 바로 시작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한반도와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북쪽으로 영토를 이렇게 그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있고, 아주 그 가느다란 협소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러시아, 당시엔 소련도 역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련은 바로 이 북쪽을 통해서 바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이. 그래서 한반도 진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8월 15일 현재로서는 북위 41도 부근에 내려왔는데, 이때까지 북위 41도 밖에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이 이제 그 소련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군에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 위에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그 이남 쪽은 우리 미군이 진주하자. 미군은 아직 한반도에 못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선에 있었던 것이고 본토에서 오기에도 시간이 걸리죠. 자, 아직 미군은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인데 소련군이 계속 남하를 하게 되니까 미군이 제안을 했고 소련군이 그걸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이미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북위 41도선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그냥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월 7일에 미국의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메가더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고 나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합니다. 이때 이제 포고령은 이제 우리 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땅에 대한 포고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죠. 9월 8일에 미군 7만 2천 명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제 38도선 위로는, 38도선 위쪽으로는 소련군이, 38도선 아래쪽으로는 미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계의 두 강대국이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나뉘어서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분단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실제로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보자면 먼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이미 한국은 자유 독립 국가로 이걸 승인해 주겠다라고 결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12월 달에, 이때 이제 그 해방 이후죠.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합니다. 이 삼상이라고 하는 거는 외무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죠. 세 나라의
외무상, 그래서 3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 국가의 외무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미 이제 합의가 됐던 대로 한반도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운다. 이건 이미 합의했던 거죠. 이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한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선이었죠. 이 나라는 민주주의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군주국가였죠. 그냥 조선이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은 황제죠. 마지막에 그 대한제국이 됐다가 이제 그 일본에게 그 국권을 강탈당했던 것인데요. 자, 이 나라의 미국, 영국, 소련에서 보기에 한국이 과연 스스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나? 자, 그러면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하기는 하는데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뭐 가장 길면 5년, 그러니까 5년, 맥시멈이 5년이라는 거죠. 최대치가 5년,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했으나 신탁 통치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다스리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이제 그 국내에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 이 시기를 45년 8월 15일부터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해방공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남쪽은 미군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쪽은 이제 마찬가지 소련군이었죠. 자, 이 미군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국내에서는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대개는 다 반탁을 하다가 이 남로당의 경우는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찬탁으로 돌아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찬탁과 반탁, 찬탁을 하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남로당은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찬탁을 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소위 당시의 보수 세력 혹은 우익 세력, 그러니까 남로당이라고 하면 좌익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반대가 되는 우익 세력. 그럼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미국은 그럼 니네 반탁해라, 보수 우익 세력이 이랬다는 얘기인지 좀 의아하죠. 왜 신탁 반탁으로 갈리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면 양쪽이 다 같이 받았어야 될 텐데 다만 미국, 소련을 위시해서 합의를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찬탁과 반탁으로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이쪽 분야 연구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반탁을 하겠죠. 아니 어느 누가 일제 36년간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또 5년을 더 독립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신탁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고 나서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만약 이때 모두가 합의를 해서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사회적 합의,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여야 합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가 분열하지 말고 합의를 해서 만약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과연 분단, 그러니까 남한의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분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를 놓고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가 맞았다. 만약 찬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 뭐 이건 다 이제 역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노력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었을까? 뭐 물론 저도 이때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 상황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46년 3월 달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원래 이제 신탁 통치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즉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개최가 됐는데, 사실상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됩니다. 2차례인가요? 이렇게 회의를 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남쪽 다로, 북쪽 다로의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그 단독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 뽑는 선거죠. 근데 이때 국회란 재헌의회였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 이 초대의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재헌의회를 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재헌의회는 남쪽은 다 이제 선출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분단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녘 대표단은,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북녘 대표단의 의석은 공석으로 두고 이제 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심의해서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재헌절, 국경일이죠. 재헌절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바로 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간접선거로. 재헌의회에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이 돼서 7월 24일에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바로 유엔에 우리 국가로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해서 48년 12월 12일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쪽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어요, 정부가. 근데 북한은 어땠냐, 북쪽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는데요. 48년 8월 25일에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따지면 이게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헌의회 설립했던 것보다 약간 뒤죠. 그리고 나서 9월 3일에 북조선 공산주의 헌법을 채택합니다. 즉 우리는 7월 17일에 헌법을 선포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조금 늦었죠. 약 2달 채 안 되게 좀 늦었네요. 그리고 나서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한 3주일 정도 늦은 셈이네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은 소련의 승인을 받습니다. 10월 12일에 소련의 승인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남북의 분단이 완성이 되죠. 즉 이게 남북이 분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작은 이미 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엔 미군이 진주했을 때 이미 그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때 이미 분단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과정이 계속 이렇게 분단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분단 체제가 완전하게 수립된 것, 공식적으로 그게 바로 남과 북의 각각의 다른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45년 8월에서 48년까지의 이 기간을 해방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이렇게 보자면 남과 북의 분단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참 안타까운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의 각각의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에 한번 쭉 한 시간을 잡아서 강의를 했었죠.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횟수로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에 이제 그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약 3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된 건데요. 실제 정말 치열한 전쟁은 약 1년 정도가 진행이 된 것이고 51년 7월경부터는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거의 고착화가 된 상태로 한 2년을 더 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여준 영화가 고지전인가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재훈 배우가 아마 주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수도 같이 나왔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에록고지라고 나오죠. 그 영화를 보면. 고지 하나를 둘러싸고 정말 장기간 동안 북한군하고 뺏기고 뭐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화가 보면은 영화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오전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라고 방송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문제가 뭐였느냐. 정전협정은 판문점에서 양측의 대표들이 만나서 사인했어요. 문제는 그럼 이게 발효가 몇 시부터냐. 오전 10시에 체결을 했으면 이게 발효되는 시간은 오후 밤 10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2시간 동안 실제 영화에서도 그런 명령이 내려오죠. 그 12시간 동안 그러면은 교전을 멈추고 서로 지금 현실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명령이 어떻게 내려오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어야 된다. 그 12시간 때문에 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그 12시간 때문에 그 영화에서 보면 또 군인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전쟁에서 한 치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더 전쟁을 12시간 동안 더 치열하게 교전하는 것. 물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관객의 입장으로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한 치의 땅을 더 뺏을 만큼의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그 한 치의 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 전쟁이란 건 정말로 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굉장히 들었던 그런 영화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 전쟁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회적 모든 가치를 전쟁의 영향으로 딱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전쟁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즉 전쟁의 영향에서 제일 큰 것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영화에서도 이제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빨갱이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빨갱이, 즉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이건 적이죠, 적. 적이다 보니까 빨갱이란 단어는 죽여도 된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사법제도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형 집행을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아직 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제도에 사형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땐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형이
집행이 되고 나면 이건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은 뭐냐? 이러한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죽여도 된다. 아니, 전쟁이라고 해서 그럼 법적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조차도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선 전쟁이 벌어졌던 현실에서는 마구잡이로 이런 일들이 학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쟁의 영향으로 그런 학살도 경험했던 이런 전쟁의 영향으로 빨갱이라고 한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탄압을 가해도 되는 존재. 그러니까 절대 악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의 영향이 사회에 끼쳤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죄를 묻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규범과 절차에 따라야 되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도 규범과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는. 다만 현실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점은 최근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위원장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그런 거 없이 막 죽여도 됐다. 그렇게 마구 죽이고 한 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화해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것이 그게 진화위가 할 일인데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아무리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규범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적으로 학살 사건이 나타났다. 특히 어느 측에 의해서든지 간에는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 혹은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잘못된 것이고 북한 혹은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아니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어디에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에 의한 무고한 양민에 대한 학살.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심지어 같은 적군, 총을 겨누고 서로 총을 쐈던 적군조차도 포로가 된 다음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쟁 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진화위 위원장님의 얘기는 김광동 위원장 얘기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식의 트라우마 같이 사회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저 빨갱이들은 뭐 어떤 탄압을 가해도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파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4대 자유 중에 하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죠. 사상의 자유? 이런 게 다 말살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첫 번째 진보 세력의 말살이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조봉암이 당수였던 진보당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국전쟁 이전에도 북진통일론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북진통일론, 무력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평화통일로 바꿨어요. 즉 평화통일이란 북한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조봉암 당수가 사형당했죠.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진보당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탈 없는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진보당은 벌써 이 당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주장을 했던 당인데 이런 진보당의 선언문, 강령, 정강정책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똑같다고는 안 했으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사형을 시켰는데요, 조봉암. 이건 정말 문제였던 거죠. 이게 사상의 자유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을 설령 북한의 주장을 동조했다고 해서 사형시켜야 되나요? 저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죠. 사상의 자유 당연히 보장해야죠. 다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법이 있는데 법 질서를 어긴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를 말로 주장한다고 해서는 저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막 그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법 질서를 어긴 거니까 처벌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시기에 진보당의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 세력이 사실상 거의 말살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남는 게 냉전 이데올로기만 남습니다. 그 이제 그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얘기는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이퀄 반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죠. 무엇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이 단어 자체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내용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반공 이퀄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주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자유가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반공이라는 미명 하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러면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반공 이퀄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공이란 흔히 얘기하는 안티테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 갖고 나가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그 아까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반공 이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비슷한 생각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해온 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다. 이 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냉정하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당연히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반공 이퀄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민주주의가 뭐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유일 이데올로기로서 냉전 이데올로기, 즉 반공 이데올로기가 성립이 됐을 때 대표적인 게 61년에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때 처음에 시작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재밌었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자신의 큰형 박상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좌익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친구가 당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때 북한에서 김일성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황태성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북한에서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밀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시켰죠. 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언론에서 알게 돼서 보도가 되니까 이분을 결국 그냥 남쪽에서 사형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남로당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거의 6.25 한국전쟁 직전에 거의 사형당할 뻔하다가 전쟁 덕분에 이제 그 장택상이었던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제 권력자가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막바로 군인으로 다시 복귀했던 건 아니고 군무관이든가요. 하여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복귀했다가 나중에 다시 군인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던 건데 오히려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더욱더 반공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전령 더 그 이전의 전령은 또 있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세웠던 나라가 만주국이고 그 만주국에서 군사를 양성하던 것이 만주 군관학교죠. 그러니까 바로 앞잡이 군대를 이제 양성하는 것이 이제 만주 군관학교였는데 그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수석 졸업이니까 졸업생을 대표해서 그 뭡니까 답사를 하죠. 졸업식을 하면 송사 답사 이렇게 재학생이 송사 졸업생이 답사를 하는데 그 답사의 귀절이 이 성스러운 대동아 공영전쟁에 한떨기 사쿠라로 산화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뭐 얘기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이 사상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계속 이런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점들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전체가 뭐 무조건 다 박정희는 문제야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의 냉전 이데올로기는 그 이전에서도 이제 전일화되어 있었지만 더욱더 굳세게 전일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72년 10월에 소위 유신 쿠데타가 또 있고 나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또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79년에는 12.12 쿠데타가 있었고 1980년에 5.18 광주에서의 학살이 있었죠. 자,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헌정 중단시킨 쿠데타죠. 72년에 10월 유신 이것도 역시 쿠데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국의 헌정 체제를 중단시키고 비민주적 체제로 완전한 그 권위주의 체제로 한국 사회를 몰아넣은 사건이었죠. 79년에 12.12 쿠데타죠. 이것도 군사 쿠데타였고요. 1980년 5.18의 경우도 한국군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보면 헌정이 중단됐거나 다 법적으로는 단죄를 받아야 되는 사건, 그 이후에는 다 역사적 법적 평가들이 됐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바로 이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북한의 체제의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다 정당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라고 한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이제 그 왜곡되고 파괴되었는데 그것조차 다 이 북한의 체제의 위협 뭐 이런 식의 반공 논리로 정당화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체제 대결이 그럼 남북 간에 있었는데 남북 대화 역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남북 대화를 보면 60년대에는 철저히 남북 대결의 시대였죠. 68년도 1월 달에 121 사태, 이것은 아마도 영화 실미도를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68년 1월 달에 또 역시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함을 북한이 나포해 간 것이었죠. 그리고 68년 10월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60년대에는 이렇게 아주 그 치열하게 남북 대결이 벌어졌는데 군사적 대결이죠, 이건.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제정치 정세의 변화가 있으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국제정치에서는 미소 긴장 완화, 데탕트라고 부르는데요. 긴장 완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1년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돼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72년도에 가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남쪽에선 이후락 남한의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했고요. 이어서 북한에서는 박성철 당시 부수상이 비밀리에 서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락 중정부장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일성도 참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박성철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면담하고 이렇게 교차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이 남북 공동성명 맨 끝에는 이후락, 남쪽에서는 이후락,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바로 친동생이죠. 김영주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서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즉 서로 상부라고 하면 남쪽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북쪽은 김일성 당시 주석이었죠. 자, 이런 변화가 사실은 영화 실미도에 보면 잘 나타나죠. 이렇게 데탕트가 되면서 원래 북한의 평양에 침투해서
영화 대사 그대로 표현하자면 김일성의 모가지 따올 것을 과업으로 했던 이 실미도의 121 부대가 해체가 되는 과정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변화가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좀 대화 분위기가 되는가 했었는데 사실은 다시 대결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던 72년에 남쪽에서는 10월 유신이 단행이 됐고요. 같은 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유일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76년에 가서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80년대까지 넘어와서는 83년도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죠. 즉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남북은 대결로 회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결로 회귀를 하면서도 80년대 중반에는 남북 대화라기보다는 대화는 교류 협력이 아주 초창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84년도에 남쪽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게 됐을 때 북쪽에서 남한 수재민에 대해서 구호 문자를 전달하겠다 그랬더니 남한에서 예스를 했습니다. 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래서 북쪽에서의 북한이 남쪽에 보내준 구호 문자가 왔습니다. 쌀, 옷감, 시멘트, 의약품 이런 것들이 왔고요. 85년도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당시 원주교구의 가톨릭교회의 주교님이셨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반정부 인사였죠.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만들어지게 했던 장본인 지학순 주교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에 껴서 이제 북쪽을 방문하게도 됐습니다. 즉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는 기본적으로는 체제 대결 모드로 기본적인 추세는 이렇게 갔는데 80년대 들어와서 중반에 약간의 교류 협력과의 물꼬가 약간 터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이 꼭 민주화의 한번 커다란 성과가 나타난 그 직후에는 늘 통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4.19 혁명 직후인데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대학생들이 남북 대학생 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87년도 6월항쟁 직후입니다. 87년도 6월항쟁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8년도에 구호도 똑같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러면서 이 남쪽의 전대협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였죠. 학생운동 대표단체에서 북쪽에 제안을 한 거죠. 북쪽의 대학생들에게 판문점에서 남북 대학생 회담을 하자. 요 사진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판문점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이제 막았었습니다. 아마 이게 홍은동 사거리쯤 될 텐데요. 경찰이 이 대학생 대열을 막아서니까 잡아가라고 누워버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 이행이라고 하는 큰 성과를 보였을 때, 즉 4.19 혁명 직후와 6월항쟁 직후에 두 번 다 대학생 중심으로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남북관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남북 교류 협력이 시작되죠. 먼저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도에 7월 7일 민족 자전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88년 10월에는 남북 한강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 경제 개방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89년에 가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이 만들어지고 90년 8월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으로 제정이 되고요. 남북협력기금법 등 각종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즉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와서 남북 교류 협력의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로 민주화라고 하는 87년도에 6월항쟁을 통한 민주화로의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려진 공간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통일운동도 있었지만 정권 차원에서도 이렇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가 되고 공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죠.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먼저 91년도에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불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이 되고요. 94년 7월에는 북한에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산이 됐죠. 이 남쪽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는 도중에 북쪽의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000년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와서 드디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그 역사적인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6.15 공동선언문이죠. 그리고 2007년에 가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고요. 이때 14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 14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이 5개항이라고 얘기했죠. 즉 최상위 강령 같은 큰 방향을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4 공동선언에 와서는 크게 합의했던 5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내용들을 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2018년에 가서 4.27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2018년 9월 19일에 평양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선언이 있었죠. 물론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달에 있었고 이어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소위 노딜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됐죠. 이것 때문에 2019년 6월 달에 또 판문점에서 또 이제 그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있었죠. 정상회담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판문점 회담이 북미 간에 또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반도 평화, 즉 한국 전쟁, 분단, 그리고 통일운동 이런 것 등등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이제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민주화 이행 이후에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그전에 비해서 훨씬 완화됐죠. 훨씬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 논리와 현실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헌법적으로도 좀 모순이 있는 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각각을 따로따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같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데 그러면 통일 어쩌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이제 이게 함께 있을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영토와 국민의 규정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즉 탈북민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규정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반국가단체 규정과 남북협력인데 우리 국가보안법 2조를 보면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린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고위급 회담도 했고, 그러니까 총리 간에도 각종 남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곳에서 남북 협력을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엔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안 될까요? 자, 이게 분단의 논리와 현실에서의 모순이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분단의 논리를 극복해서 현실에 맞게끔 남북한 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도 다시 손을 봐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비록 지금은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굉장히 적대적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천년만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시기야말로
평화로운 시기를 내부에서는 깊이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